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늙고 볼품없어졌다고 무시하는 자식들에게 시원한 한방을 날려준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과연 얼마나 시원한 사이다 사연일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남매의 아버지입니다. 벌써 환갑이 지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60대라는 사실이 낯설기만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최근에서야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저는 아직도 제 자식들이 책가방 메고 학교에 들어가던 모습이 생생한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금방 늙은이가 되어버릴 거라고는 말이죠. 제 젊은 시절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다면 좀 달랐습니다. 35살의 이른 나이에 사랑하던 아내를 갑작스레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웠거든요. 그 세월도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9살, 8살, 7살. 아내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아이들의 나이입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당시에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던 배관공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저는 뭐든 나중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땄어요. 그 덕분에 졸업하기도 전에 조선소에 취직이 됐죠. 용접을 잘하다 보니 자연스레 배관공들 밑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라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해 곧바로 배관 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일찌감치 기술을 배워 일한 덕분에 돈은 금방 모았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장가를 가라고 난리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업이 워낙 성황일 때라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맞선 자리가 줄을 섰죠.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총각 시절 맞선을 정말 많이 봤어요. 못해도 100번은 넘게 봤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장가가 가고 싶은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선을 봤지만 영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본 순간 저는 한눈에 뿅 가고야 말았습니다. 아내가 다방을 걸어 들어오는데 아내의 뒤로 후광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어떻게든 저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고 저는 쉬지 않고 아내에게 구애했어요. 결혼하자고요. 당시에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던 23 꽃다운 나이의 아내는 결국 제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아들, 딸, 아들, 황금 비율로 3남매를 낳은 저희 부부는 금슬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연년생으로 셋을 연달아 낳을 수 있었던 거겠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장밋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질투했던 걸까요? 행복했던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첫째, 둘째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막내와 함께 집에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쓰러진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당시 7살이었던 아들은 그 어린 나이에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장기 손상이 심각해 긴급 수술을 받았어요. 한순간에 벌어진 사고로 아내 한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리자 제 인생은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였던 저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야만 했습니다. 엄마라는 게 집에서 밥이나 차려주고 학교나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나부터 10까지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매일 엄마를 찾았습니다.
특히 큰 수술을 받은 막내는 매일 밤 엄마를 찾으며 우느라 잠도 제대로 자질 않았죠. 덕분에 애를 달래느라 저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매일 출근했습니다. 항상 새벽에 출근하고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넘게 출장도 가야 하는 제가 아이 셋을 혼자 키운다는 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결국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당시에 연세도 많으시고 당뇨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께서 저와 아이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저를 보며 이래저래 속상하셨을 어머니는 제게 당연하다는 듯 재혼을 권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애 셋 딸린 호라비에게 누가 오겠냐고 농담처럼 넘겼지만 어머님은 쉽게 넘어가 주질 않으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고요. 네 나이 아직 40도 안 됐는데 이 어린 새끼들을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든 애들 엄마는 찾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애미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애들 엄마도 저고 애들 아버지도 저예요. 저한테 여자는 죽은 애들 엄마뿐이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아내와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고백하면서 저는 영원히 아내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에 눈물을 쏟으며 제 고백을 받아주던 아내의 얼굴이 아직도 선한데 그 약속만은 절대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 그 다짐대로 홀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셋 다 의사로 키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 자랑 같지만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머리 하나는 기똥차게 좋았습니다. 그랬으니 그 많은 자격증도 척척 따냈죠. 아이들은 누구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셋 다 공부를 잘했어요. 특별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한번 해준 적이 없었는데 중고등학교 내내 셋 다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죠. 공부만 잘한다고 좋아할 일인가 싶은 게 셋 다 지나치게 욕심이 많았어요. 뭐든 셋 다 공평하게 해줘야 했습니다. 하나를 사줘도 셋이 똑같이 비슷한 가격대에 맞춰 사줘야 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 셈을 내고 욕심을 부렸어요. 반찬도 제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었죠. 이게 뭐예요? 고등어랑 어묵, 콩나물까지? 다 나는 싫어하고 둘째만 좋아하는 반찬이잖아. 저는 오늘 꼭 고기 먹고 싶다고요. 오늘 둘째가 아침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밥도 거르고 학교 갔다 왔어. 오늘은 동생 아프니까 우리 장남이 이해를 좀 해. 내일은 아버지가 꼭 고기 반찬 해줄게. 자식이 셋이나 되니 일주일 내내 공평하게 반찬이며 간식까지 해대느라 아주 등골이 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셋이나 되는 자식들 비위를 다 맞추겠냐. 그러다 네가 병든다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부족한 거 없이 뭐든 풍족하게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살뜰하게 챙길 엄마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그렇게 서로 앉으려고 경쟁하듯 지내더니 남들은 한 집안에 한 명 나오기도 힘들다는 의사가 저희 집에선 셋이나 나온 거죠.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하자마자 둘째는 당연히 오빠보다 좋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셋째도 마찬가지였고요. 저와 아이들은 결국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아들만이면 저도 조선소까지 그만두면서 서울에 올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둘째도 셋째도 악착같이 의대를 가겠다고 공부를 하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식들을 위해 터전을 서울로 옮겨야겠다 싶었죠. 저는 조선소에서 받은 퇴직금과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싼 동네에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사실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게 작은 평수에 3층짜리였어요. 워낙 오래되고 작은 건물이라 포항에 살던 집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건물 앞에 공터도 있고 차 주차하기도 좋아서 제 가게를 내기엔 좋을 것 같아 바로 계약했습니다.
집이야 열심히 벌어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1층에는 제 가게를 내고 2층은 세를 주고 저와 아이들은 3층에서 살았습니다. 생각보다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살아온 바다 사나이가 도시에서 살아보려니 여간 텃세가 심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배관공이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다들 조선소에 다닌다고 하면 엘리트라고 대접해줬어요. 워낙 기술직이 귀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부르는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배관공이라고 하면 못 배우고 못 버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와이셔츠 입고 정장 재킷은 걸치고 다녀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 제 사정이 달라졌는걸요. 아이들이 어릴 때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의대생인 자식 둘에 고3 수험생 하나.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천지였죠. 뭐든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해야 했습니다. 패기 있게 가게를 시작했지만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할 때가 아니었으니 보통 다 동네 장사였어요. 큰 일거리라고 해봐야 건물 배관공사 혹은 수리가 다였죠. 동네 사람들 상대로 하는 장사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배관 고쳐달라고 저를 불러놓고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시켰어요. 돈도 안 주면서 형광등 갈아달라는 건 보통이었고 벽지를 건네며 제게 벽지까지 발라달라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변기 배관만 확인하러 온 거라서요. 도배는 제 분야가 아니어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아저씨,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래요? 내가 이 동네에만 30년 산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나랑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거 없다고. 사실 도배도 배워본 적이 있어서 제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관공사만 해도 반나절은 넘게 해야 하는 일인데 비용도 받지 못하는 도배일까지 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일이 잘 마무리돼도 제가 받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물이 잘 내려가긴 하는데 혹시나 또 막히면 아저씨한테 전화할 테니까 추가 비용 받지 말고 AS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출장비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사실 기술직이라는 게 부품 가격이야 남는 거라고는 없고 출장비로 먹고 사는 일입니다. 제 기술과 시간을 파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한 동네 사는 사람이다 보니 제값 주고 일을 시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한 동네 이웃끼리 뭘 그렇게까지 다 받냐는 시기였습니다. 출장비요? 에이, AS는 출장비 안 받고 해주시는 거죠? 동네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가면서 이 쓰레기 좀 건물 앞에 버려주고 가요. 제가요? 나가는 길에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아저씨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일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음식물 쓰레기에 재활용까지 버려달라고 하는 건 허다했고 어떨 때는 일을 다 시켜놓고 현금이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깎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1초면 입금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는 아예 배관 공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예 가게를 철물점처럼 차려놓고 도배니 용접이니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가게 앞에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하루 24시간 내내 전화만 오면 바로 달려가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딱 하나였죠. 자식들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우리 장한 의대생 3남매 키우느라고요. 의대 학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연 등록금이 한 명당 1,000만 원 가까이예요. 셋 다 의사 만드는데 1억이 우습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돈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애들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일도 아니었죠. 매일 병원에서 먹고 자느라 씻을 시간도 없어서 항상 머리는 거푸집을 하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안쓰러웠고 쉬는 날 집에 와서도 공부만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큰일이 또 한 번 생겼어요. 제게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었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 아예 연락도 끊고 왕래도 안 하고 지냈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형제는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챙겨야지 그러면 되겠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동생 면상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동생이지만 사람 같지 않아서 아예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생이 어떻게 알고 서울 제 가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동생은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어요. 이웃에 사시는 어른들 말씀으로는 제 동생이 집집마다 안 깨뜨린 장독대가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동네에서는 유명한 사고뭉치였죠. 자라면서도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만 했어요.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기술 배워 조선소에서 일하는 동안 동생은 군대를 다녀왔는데 제대한 지 한참 지나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원체 불량한 인간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던 버릇을 못 버리고는 어디서 깡패 같은 녀석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은 직업 한번 가진 적 없이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여러 번 연락이 와서 제가 빼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도 아내 죽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동생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사실 괜히 신경 써봐야 챙겨야 할 일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격이니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살았죠.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동생 녀석은 연락도 안 됐어요. 그러고는 아예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예 연락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쓰러질 듯이 울어대길래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군요. 조문객들 다 보내고 저와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집도 있고 직장도 빵빵하니 아버지 집이랑 땅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더군요. 저는 왜 뜨신 밥 먹고 신소리를 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 불효자 새끼가 지금까지 부모님이라고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더니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기껏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집이랑 땅을 내놔? 네가 제정신이야? 형이야말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뭐 한 게 있다고 그래. 장남이 어디서 명 짧은 여자 데리고 와서는 호라비 신세 내내 부모님 고생만 시켜놓고서는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말 다 했어? 형수더러 뭐라고? 명 짧은 여자? 형수는 무슨 애만 줄줄이 낳아놓고 뒤진 여자 뭐가 좋다고 편을 드냐?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도 형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엄마 연세에 형네 애들 셋이나 키우느라고 골병 들어서 죽은 거 아니냐고. 동생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더니만 자신은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으니 재산이라도 받아야겠다며 쌩떼를 부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장례식장 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썩 꺼지라고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받은 게 없기는 뭐가 없어. 네가 사고 칠 때마다 나랑 부모님이랑 뒷수습하고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때 장례식장 구석에서 잠을 자던 막내 아들이 제 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 울었어요. 저는 놀라오는 아들을 달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동생이라는 새끼가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건 동생 새끼가 아니라 아주 도둑놈 새끼였죠. 저희 집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다들 경찰에 신고하라고 어디 그런 자식 새끼가 있냐고 했지만 저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동네에도 워낙 소문이 나서 어디 가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놈이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도와줄 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 돈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그냥 보내줬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그런 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녀석이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때가 둘째 딸이 의대에 막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 거의 10년 만에 나타난 거였어요. 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제와 제게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생각 없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집 근처 찜질방에서 먹고 자면서 내내 저를 찾아오더군요. 형, 내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조금 있으면 50이야.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이랑 고생 다 했는데 힘들 때마다 형 생각만 나더라. 나 정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형이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생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동생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도 조금 있으면 50이라는 말이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50이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이 떠도는 신세로 지낸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국 동생을 받아줬어요. 지금 와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면 실수였습니다. 그 일로 자식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원망까지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고향을 떠나와 외지 생활에 매일매일 지쳐갈 때였는데 그래도 곁에 동생이 함께 있어주니 저도 나름 원동력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도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제게 일을 배웠어요. 하지만 자식들 생각은 좀 달랐죠. 저희 3남매만 살아도 좁은 집에 갑자기 동생까지 들어와 살다 보니 아이들은 많이 불편했나 봐요. 삼촌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시는 거예요? 설마 이대로 저희랑 계속 같이 사시는 건 아니죠? 큰아들이 불편할 만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 산 주택은 방이 3개이기는 했어도 방이 다 좁았어요. 거실은 워낙 외풍이 세서 겨울에 거실에서 자는 건 밖에서 자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였죠. 원래는 딸아이와 제가 각각 작은 방을 쓰고 큰아들과 막내가 가장 큰 안방을 썼었는데 동생이 오고 나서는 막내가 제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제 동생과 한 방을 썼죠. 네가 삼촌하고 같이 지내느라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 이 추운 날씨에 갈 곳 없어서 여기까지 온 가족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 저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삼촌이랑 한 방 쓰는 거 너무 불편해요. 무엇보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 저희 4식구 살기도 빠듯한데 삼촌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 아버지 못 믿어? 아버지 빠듯하지 않아. 너희 셋 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까지 열심히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빠듯하지 않다고요? 남의 집 화장실 100원이나 고쳐서 어느 세월에 저희 셋 시집장가 다 보내요. 정말 아버지 혼자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큰아들은 10년 전 제 동생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있었으니 제 동생을 믿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배관이니 전기니 척척 고치는 모습을 보고는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하더니만 이제 좀 컸다고 아버지가 남의 집 배관이나 고치는 게 창피한가 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동생이 하나 더 보태더군요. 형은 다 큰 자식 의대까지 보냈으면 됐지. 뭘 아직도 그렇게 자식 걱정을 해요. 의사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자기들이 알아서 시집장가 가겠지. 동생은 참 눈치가 없었어요. 뻔히 애들이 안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조심성 없이 꼭 미운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다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나이에 하는 일도 없이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주제에 참견은. 뭐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놈의 새끼가 감히 삼촌한테 뭐? 빌붙어 사는 주제? 그나들이 방으로 들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소리를 동생이 듣고 말았어요.
아무리 혼잣말로 한 소리라도 삼촌에게 버릇없는 소리를 해댔으니 저도 큰아들을 혼냈습니다. 너 이놈 자식,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얼른 삼촌한테 잘못했다고 사과 안 해? 제 말이 틀려요? 할아버지 조의금까지 들고 도망갔던 사람을 사라졌던 10년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알고 받아줘요. 뭔 짓을 한 줄 알고요. 더는 삼촌하고 같은 방 못 써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큰아들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학교 근처에 하숙하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요. 큰아들은 그러고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간 뒤 친구와 함께 살며 곧바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서 바로 병원 숙소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고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면서 장가를 갔으니 제 동생 때문에 나간 이후 큰아들과는 함께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다 제 동생 때문이었죠. 동생은 50 넘어서도 철이 들지 않았어요. 저를 쫓아다니며 기술을 배운답시고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사실상 짐이나 좀 나르고 운전이나 했지 영 실력이 늘지 않더라고요. 이왕 기술을 배우기로 한 거 도배나 타일 기술이라도 좀 배워오라고 동네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분도 50 넘어 인테리어 일을 시작해서 환갑이 넘은 당시에 가게까지 차렸으니 나름 본보기로 삼아 열심히 해보라고 보냈죠. 그런데 일을 배우기는커녕 매일 사고만 더 쳤습니다. 돈을 벌어오라고 보냈더니 사고 쳐서 물어주는 돈이 더 많았어요. 인테리어 사장님 말이 제 동생은 애초에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래요. 젊을 때 제대로 일 한번 해본 적 없는지 말귀도 잘 못 알아먹고 사람 상대할 줄도 모른다고요. 결국에 거기서도 잘려서 다시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어지간히 꼴보기 싫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동생이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걔가 똥을 어떻게 끊겠어요.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동네 게임장을 드나들었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어울려 다니던 사람한테 돈을 자꾸 빌리다 보니 사기꾼들 눈에 든 거죠. 머리는 나빠 보이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니 사기꾼들이 제 동생을 이용한 겁니다. 어느 날 경찰이 집에 찾아왔어요. 동생이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동행해야 한다고요. 저는 놀라서 동생에게 무슨 일이냐고 나무랐는데 동생은 억울해했습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요. 당시에 집에 둘째 딸과 막내 아들까지 있어서 그 꼴을 다 보고 말았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큰아들 말이 맞았어요. 그때 큰아들이 아니라 제 동생 새끼를 내보냈어야 했는데 핏줄이 뭐라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동생에게 사기치기로 작정한 사기꾼들이 도박장에 빚을 진 제 동생에게 빚을 빌미로 이름을 빌렸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동생에게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고 도망을 간 거였어요. 불법 도박장은 개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벌금이 몇 천만 원이라네요. 동생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억울해하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실형을 살 수도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에 수중에 있는 돈이라곤 정말 애들 등록금밖에 없었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 줄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벌금으로 다 내고 나면 아이들 등록금이 걱정이었어요. 형, 나도 내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 한 번만 도와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대로 까빵 보낼 거야? 저는 동생이 한심하고 너무 미워서 태어나 처음으로 동생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네가 이제 하다하다 조카들 등록금까지 날리게 해? 답답한 저는 동생에게 달려들어 머리통이고 등이고 닥치는 대로 때렸습니다. 그래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방법은 없는걸요.
저는 결국 자식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삼촌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 이번 학기만 학자금 대출을 좀 알아보자고요. 둘째 딸과 막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서요.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도 포기한 삼촌을 아버지가 어떻게 바꾸겠다고 데리고 살다가 이 지경까지 만드냐고.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나더러 등록금 걱정까지 하라는 거야? 너희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만 해. 집안 꼴이 이 지경인데 무슨 공부를 해. 누나 형 공부할 때는 안 그러더니 나 이제 본과 들어가는데 불안하게 자꾸 이래야겠어? 안 그래도 공부하느라 매일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민폐를 끼쳤으니 저는 어떻게든 제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부모라고 등록금이고 뭐고 다 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저는 지금까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제가 무리해서라도 자식들 일이라면 뭐든 해주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거죠. 자식들 마음을 이해 못한 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야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만 50 넘은 동생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우선 동생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부터 껐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학원이 되어서 큰아들이 난리를 치더군요. 저 와이프랑 병원 나와서 개업할 거라고 건물 담보로 대출 좀 해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척 하시고는 삼촌이 사고 치니까 바로 대출 받으셨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결혼할 때 꼭 아파트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있는 돈 다 끌어다가 해줬잖아. 그리고 병원 얘기했을 때도 우리 건물 2층 이야기했더니만 네가 안 들어온다며. 네, 그랬습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사실 제가 아파트까지 해줄 여유는 안 돼서 빌라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이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명색이 둘 다 의사인데 빌라가 말이 되냐고요. 할 수 없이 전세로라도 무리해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근처에 지하철역도 하나 없는데 누가 여기서 병원을 해요? 멀쩡하게 잘 다니던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며느리와 둘이 개업을 하겠다면서 제게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더군요. 저도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둘째, 셋째가 난리가 났더군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셋 다 아주 욕심이 많다고요. 왜 큰오빠만 개업을 해주냐면서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이 건물이든 내 동생 일이든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니 참견하지 마라. 앞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저도 살기 팍팍하고 피곤한데 다 큰 자식들 사정까지 일일이 다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 건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삼남매는 모두 다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좁게만 보였던 집이 텅 비어버렸어요. 저와 동생만 남고 다들 독립해 나갔죠.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딸도 제 짝을 만나 시집을 갔어요. 막내 아들은 다니는 병원이 집에서 멀다며 오피스텔을 구해 나갔습니다. 저는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나 봐요. 제 몸도 어느새 늙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도 자꾸만 속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는 게 아무래도 어디가 잘못됐나 싶었죠. 저는 겸사겸사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큰며느리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아들은 항상 바빴습니다. 얼굴 본 지도 한참 됐죠. 다행히 오전이라 환자가 덜한지 바로 전화를 받길래 저는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병원은 잘 되는지 물었죠. 병원이 잘 되면 뭐해요. 임대료에 인건비에 다 나가고 그러고 나면 대학병원 다닐 때보다 더 벌지도 못하는데. 저는 아들의 하소연에 원래 자기 가게 하는 게 더 힘들다. 남의 밑에서 월급 받을 때가 더 편한 거라며 농담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제 말이 듣기 싫은지 말을 끊어버리더니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묻더군요. 내가 요즘 소화가 영 안 돼. 뭔 검사를 하긴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 장남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째가 다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큰아들은 원래 나이가 들면 위에 염증도 잘 생기고 소화기관도 약해지는 거라면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가게 문을 여느라 매일 북박이처럼 가게에만 있다 보니 건강검진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이 셋 다 의사면 뭐 하겠어요. 하나같이 다들 바쁘니 아버지라고 병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없었죠. 저는 지금까지 자식 셋을 키우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자식 셋 다 의사이니 제가 대단한 호강이라도 받으면서 사는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다 커서는 일하느라 바쁘니 부모라고 병원 한번 같이 가달라는 소리 하기가 힘들었죠. 제가 아무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도 당연히 사람인지라 서운할 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주기만 하는 사람은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지 제가 힘든 이야기를 하거나 지나가는 말로 몸이 좀 안 좋다고 해도 항상 자식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둘째 딸에게 연락했어요. 둘째가 다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좀 해야겠다고요. 내시경 하시면 정신도 없는데 뭐하러 이 멀리까지 와요. 가까운 동네 병원에 예약해 드릴 테니까 그 동네에서 받으세요. 나도 가까운 데서 받으면 좋지. 근데 내시경 하려면 보호자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너희 병원에서 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좋잖아. 거기다가 네가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고. 비용이든 보호자든 사실 제게 그런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도 동생을 데리고 가면 돼요. 하지만 저도 한 번은 자식들이 제 보호자가 되어 저를 좀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부모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제가 걱정되지도 않나 봅니다. 매사에 자기들 일이 먼저였죠. 아버지, 저 외과 의사예요. 아버지 검사 받으러 오셔도 슬슬 들어가면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제가 아는 병원 예약해 드릴 테니까 돈 걱정 말고 삼촌이랑 같이 가세요. 제가 마음이 약해지기는 약해졌는지 별거 아닌 말에도 마음이 안 좋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그냥 나중에 받겠다고 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환갑이 다 된 동생을 보호자라고 데리고 가는 것도 영 내키지 않았죠. 젊은 날 고생은 좀 했어도 자식들이 결혼까지 하고 나면 제 인생에도 다시 봄날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더군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아버지지 제가 늙고 힘들어지니 이제는 제가 귀찮은 거였죠. 이제 제 나이도 칠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을 돌아보니 저는 자식들에게 할 만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이제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제게 즐거운 노년을 선물하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도 다녀보고 잠도 한번 늘어지게 잡아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 제삿날이 가까워져서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쩜 셋 다 전화를 안 받더군요. 처음엔 병원 일이 워낙 바쁘니 한가해지면 전화하겠지 싶어 전화를 내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아이들은 누구 하나 아내의 제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죠.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있던 화가 끓어오르더군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자식들에게 눈치 아닌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엄마 없이 자라느라 힘들었을 아이들에게 제가 싫은 소리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괜히 제삿날이라고 바쁜 아이들더러 와서 음식 준비 같이 하자는 말도 못하고 남들은 다 모이는 명절에도 다 같이 모여 밥 한번 먹자고 말도 못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제사는 누구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다 모이라고요. 그런데 제 말에도 자식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수술이 있네, 환자가 많네 라면서 다 안 된다는 식이었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더 화가 났어요. 1년에 딱 하루인데 자식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매년 자기들 어머니 제삿날도 모르나 싶어서요. 저는 욱해서 질러버렸습니다. 그딴 핑계는 다 개나 주라고요. 이젠 아버지도 늙어서 너희 엄마 제사 더는 혼자 못 지내겠다. 올해부터는 너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내. 이번엔 큰아들이 먼저 알아서 준비해. 내가 날짜 맞춰서 너희 삼촌이랑 갈 테니까. 이번 제사에 안 오는 놈은 자식으로 인정도 안 하고 호적에서도 파버릴 거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화를 낸 덕분일까요? 웬일로 자식들은 큰아들네 다 모였더군요. 며느리랑 아들이 대충 음식도 준비하긴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물색 없이 아이들 얼굴을 보니 또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 모이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아닌가 보더군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딸이 제게 퉁명스러운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바쁜 자식들 고집 부려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좋으세요? 너희가 언제 안 바쁜 적 있어? 지금까지 너희 공부한다는 핑계로 엄마 제사는 이 아버지가 혼자 다 지냈잖아. 뒤늦게라도 자식 노릇한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들 해라.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제 생각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동생 하나 잘못 둔 죄로 이 나이까지 동생 끼고 살면서 자식들을 조금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거 안 해주고 힘들게 한 적은 없어요. 그만큼은 자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식들 생각은 달랐나 봐요. 자기들 엄마 제사상 한번 차리라고 했다고 아주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더군요. 아버지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저번에 건강검진 같이 못 가드렸다고 삐져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제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서요. 지금까지 아내 없이 자식 셋 혼자 건사하며 사고뭉치 동생 뒤치다꺼리 하는 거 바로 옆에서 봐놓고도 자식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너 말 잘했다. 그럼 이 아버지가 매일 네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가서 검사를 좀 하겠다는데 그 잘난 수술 핑계 대면서 못 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다 네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잖아. 아버지가 모를 것 같아? 제 말에 둘째 딸만이 아니라 다른 자식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아버지,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뭐야? 내가 해준 게 왜 없어? 지금 네가 사는 이 집 내가 해준 거 아니면 누가 해준 건데? 아, 결혼할 때 해주신 이 집이요? 고작 전세 해주시고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뭐야? 내가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너 생각해서 기껏 무리해서 해줬더니만 뭐 생색? 내가 지금까지 네 놈한테 해준 거 다 생색 좀 내볼까? 그렇게 생색내고 싶으시면 제발 그 건물 좀 파세요.
어차피 나중에 주실 거 장남 힘들 때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뭐? 왜 이럴 때만 장남이야? 오빠는 처가에서 도와줘서 개업이라도 했지만 난 아직도 대학병원에서 힘들어 죽겠거든? 아버지, 건물 팔면 놔줘. 알았지? 자식들은 갑자기 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잘난 을대 나와서 명색이 의사선생이라는 것들이 그깟 다 쓰러져가는 집 하나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에 얻어먹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제 자식들은 영화에서나 보던 좀비 새끼들 같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온 아비를 뼈까지 씹어먹어야 아주 직성이 풀리는 놈들이었죠. 지난 세월 제 인생을 다 갈아넣어 키워놨지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해준 게 뭐가 있냐네요. 아버지, 이 자리에서 똑바로 이야기하고 가세요. 그 집 팔면 무조건 셋이 나눠주는 거예요. 형이라고 더 주고 누나라고 더 주면 저 다신 아버지 안 봐요. 내가 이 집에서 큰 소리 칠 주제는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명색이 을사라는 놈들이 해도 너무한다. 어쩜 아버지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해? 옆에 있던 동생이 보다 안 되겠는지 한 소리 하더군요. 그러자 제 자식들은 피라미들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삼촌이 뭔데 우리 집 일에 끼어들어요. 왜요? 그 집에 몇 년 사시니까 욕심나요? 우리 없다고 순진한 아버지 꼬셔서 허튼 짓 할 생각 말아요. 이놈의 새끼가 삼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저는 아들의 등짝을 갈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버럭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말리는데도 소용없었죠. 지금 저 사기꾼 같은 인간이 자식보다 중요하다고 감싸는 거예요, 아버지? 요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다 이제 정신줄까지 놓으시는 거예요? 그만 가세요. 아내 보기 쪽팔려서 안 되겠어요. 자식이라는 놈이 아버지가 창피하답니다. 이젠 아예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을 하더군요. 저와 동생은 쫓겨났듯 아들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녀석 하나 잡으러 나오는 놈이 없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부터 집 앞에 웬 공사를 하길래 무슨 공사인가 싶어서 부동산에 물어보러 갔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은 오히려 제게 아직도 몰랐냐고 하더군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생긴다네요. 그래서 아마 건물 가격도 오를 거라고요. 저는 바로 이게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며칠 뒤 가게 문을 닫고 고향 포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후 처음으로 셔터를 내리는 저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웬일이냐며 무슨 일이 생겼냐고 걱정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좀 시끄러워질 테니 이해를 좀 해달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했지만 제 계획은 확실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에 이것저것 알아보러 간 것은 얼마 전 포항에 사는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와서였어요. 저희 부모님 선산 주변으로 관심 있다는 사업자가 찾아왔는데 제게 관심 있냐고요. 어차피 저는 서울살이를 오래 했으니 포항에 내려올 생각이 아니면 가격 후하게 준다고 할 때 팔고 선산을 아예 옮기는 게 낫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자식들 얼굴이 먼저 스쳐 지나갔어요. 선산을 팔아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아내 제삿날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 앞으로는 한시름 덜고 살라고요. 그런데 이 괘씸한 놈들이 저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제가 희생하며 산 세월을 모욕했습니다. 이젠 제가 누군지 자식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어요. 그 이후 저는 1년 넘게 자식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누구에게도요. 그리고는 동생과 여기저기 새 묘지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자리가 있어 그곳으로 부모님 묘를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부모님 선산을 포함해 주변 땅을 모두 다 팔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싸게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 오래된 건물을 밀어버렸어요. 왜냐고요? 아주 근사하게 새로 건물을 올렸습니다. 사실 아래층만 상가를 주고 저도 건물에 살려고 했었는데 건물 짓는 사람들 말이 지하철역도 가깝고 상권이 좋아서 다 임대 주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올리고 남은 돈으로 저와 동생 둘이 살 정도의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5층짜리 상가를 모두 다 임대 줬어요. 제 건물의 임대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병원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죠. 1층에 상가 하나에만 약국을 주고 나머지는 다 병원에 세를 줬어요.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더군요. 상가들이 다 채워진 지 몇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큰아들이 어디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찾아왔습니다. 둘째랑 막내까지 다 데리고 말이죠. 자식들은 제가 새로 지은 건물을 보고는 놀라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희가 개업 좀 해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모른 척 하시더니. 웃기지 마. 의대까지 등록금 한번 밀리는 거 없이 몇십 년을 뒷발이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내가 너희 호구야? 개업까지 해주게? 아버지,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큰 건물을 올리셨어요? 저희 모르게 숨겨놓은 재산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설마 지금까지 저희 속이셨어요? 속이긴 뭘 속여. 내가 내 돈 가지고 건물 지어서 새 받아먹으면서 살겠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들 말이 많아?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어디서 제가 건물 올렸다는 소리 듣고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자식들이지만 이 정도로 정신 나간 놈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을 봤나? 너희들이 의사 됐다고 나한테 용돈을 한 번 줬냐? 맛있는 거 한 번 사주길 했냐? 너희 셋 다 내 말 잘 들어라. 난 너희 부모로서 할 만큼 다 했다. 이 순간부터 너희 부모 노릇은 사표낼 테니까 우린 이제 남남이야. 아무리 그래도 의사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버지 건물에 버젓이 다른 의사들이 들어와서 병원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왜 말이 안 돼?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되는 일인데. 너희도 앞으로 내 건물에 볼 일 있거든. 합당하게 부동산 연락해서 계약하고 임대료 내고 들어와. 저는 제 할 말만 하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 둘째 딸이 제 뒤를 졸졸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제 팔을 붙잡더군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닮아서 보는 눈이 기가 막히는 거 아시죠? 이 건물 몫이 너무 좋아요. 이 앞에 지하철역이 생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가만 보니까 성형외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한테 기회 주시면 제가 이 건물 퀄리티에 확 올려드릴게요. 누나, 어디서 손수를 쳐? 아버지, 요즘은 정신과가 대세인 거 아시죠? 저는 큰 자리도 필요 없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작은 자리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엄연히 장남이 버젓이 있는데 너희들은 위아래도 없냐? 아버지, 어딜 가나 경력자 우대인 거 아시죠? 저 벌써 개인 병원만 5년 넘었어요. 저한테 맡기시면 제가 평생 아버지 책임질게요.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얼씨구, 웃기고들 있네. 내 말 못 들었어? 나 사표 냈다니까. 난 이제 너희 아버지 아니고 건물주니까 필요하면 부동산에 얘기해. 그래도 예정 생각해서 내가 시세보다는 5% 싸게 빌려줄게. 자식들은 그게 말이 되냐면서 제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듣기 싫어서 관리실 직원에게 외부인은 철저히 못 들어오게 하라고 자식들을 내쫓았어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게 아침마다 전화해서 시키지도 않은 문안 인사를 하며 앓는 소리를 해댔어요. 건물주가 어쩌고 병원이 어쩌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는 소리였죠. 저는 인심 쓰듯 5%를 더 할인해서 10%까지 할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은 그제야 제가 독하게 마음먹었다는 걸 알았는지 더는 애원하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큰아들과 둘째 딸은 정말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어쨌든 접근성도 좋고 시세보다 싼 임대료가 낫겠다 싶었나 봐요. 그리고 자식들이 하나 더 놀란 게 있었어요.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네, 물론 제 동생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밥도 해먹고 일도 같이 하면서 제 동생은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의 선산을 팔 때도 자신은 자격이 없다면서 일체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건물 한 층은 동생에게 넘겨주었어요. 과거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난 몇 년간은 제 곁에서 성실하게 살았으니 부모님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혹여나 제게 미움 살까봐 제 앞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분명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앞으로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 거니까요. 요즘 저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며 반찬까지 해다 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건강검진이며 비타민 주사까지 척척 알아서 예약해주고 관리해주거든요. 자식들에게 받는 임대료도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이제와 제 건물을 노리고 여우짓들을 하니 얄밉기도 했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죽을 때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건물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가야겠죠. 나중에 하늘에서 아내를 만나면 아내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운 거냐고 제게 뭐라고 하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지금까지 못해본 왕노릇 한번 늘어지게 해보고 갈랍니다.